네, 두 번째 시간에는 고용보험 제도의 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안정사업, 두 번째 직업능력개발사업, 세 번째 실업급여,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의 그 급여라고 하면 되겠나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 후 휴가급여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안정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그 고용 창출의 지원과 고용 조정의 지원, 지역 고용의 촉진과 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의 지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용안정사업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등의 실업 예방과 취업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 개발, 직업능력 개발 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 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 안정 사업의 내용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고용 창출의 지원이 있습니다. 고용 창출의 지원은 그 고용 환경 개선과 근무 형태 변경 등을 통해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용 조정의 지원은 경기의 변동이나 산업 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그 축소 아니면 또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의 전환 등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이나 근로자의 직업 전환에 필요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를 실시하는 등 기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위해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 다음 지역 고용의 촉진은 고용 기회가 현재 부족하거나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 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이 그 사업을 또 신설하거나 증설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의 촉진에 기여하는 그 사업주, 기타 당해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역 고용의 촉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의 지원은 고령자 등이 노동시장에서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그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의 지원에 대한 고용 안정 사업의 네 번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서는 그 사업주 지원과 근로자 지원이 있는데요.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 지원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 등의 직업 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그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데요. 사업주 지원의 내용은 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이 을 지원하거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중 대출을 해주는데 그 생계비 대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그 훈련 시설 장비 설치 비용 대부 그런 또 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사업주 지원을 하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지원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등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거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피보험자 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그 지원이나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에 의한 그 수강지원, 근로자 능력개발 비용의 대부 및 그 실업자 취업훈련 지원과 능력개발 비용의 지원 등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실업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는데요. 구직급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실직 전 그 18개월 그 기준기간이 18개월인데요.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그 근무한 기간이 180 이상인 사람이 개인사정 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그 해고되지 않는 경우죠.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또한 구직급여와 급여 수준은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7일간은 대기 기간으로 기본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이후에 2주에 한 번씩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방법은 첫째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그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업신고는 그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을 해서 구직 등록 필증을 받은 후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수급 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실업 신고일로부터 매 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인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정한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실업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그 일수만큼 소정급여 일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점을 좀 유의해야 합니다. 그 취업 촉진수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촉진수당은 구직급여와는 별도로 실업자들이 좀 더 빨리 그 재취업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그 추가 급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급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과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구직 급여를 받다가 남은 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은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는 그 고용계약 기간이 6개월 이내이더라도 6개월을 넘겨 계속 근무한 경우입니다.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 내용대로 자영업을 준비하여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여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 청구 시 그 주의사항은 그 자영업으로 그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 계획서 제출 후 한 번 이상 자영업 그 활동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직업능력 개발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에 훈련을 받는데 그 필요한 교통비나 식대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외에 지급합니다. 또한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에 5,000원씩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구직 활동비에서 알아보면요. 수급 자격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재취업하기 어려워 지방노동관서장이 소개하는 먼 지방에 출장하여 직장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회사에 구직 활동을 할 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타 이주비가 있는데요. 수급 자격자가 취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 이사 비용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이주비 같은 경우에는 수급 자격자가 고용보험 이주비 청구서에 그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아 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 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는데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며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구비 서류가 있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한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한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한부가 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에 이어 출산 전 휴가급여라고 살펴보겠는데요. 출산 전 휴가급여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전 휴가를 주는 것인데요.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서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액에 있어서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91분, 그 외의 기업은 31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환액은 한액 31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하며 최고 135만원에서 405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 상한액이고요. 하한액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 기간 중
보호 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 휴가 개시 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합니다. 대규모 기업 중에서도 이제 대규모 기업 같은 경우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 전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좀비 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나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같은 경우 신청 방법에 있어서 구비 서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한 부,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한 부,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이제 시작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영상과 또 다른 그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라든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그 다음에 뭐 퇴사를 할 때 꼭 봐야 할 뭐 실업급여 제도, 그런 영상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선택해서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으로 봅니다.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법률안이 통과가 되었죠. 네. 그 중에 노동관계 법령 중에 새롭게 제정된 법률안이 있어서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네. 이름을 한번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네, 법률 기네요. 명칭이 굉장히 긴데 네. 지금 이 법률안이 한국형 실업 구조다. 기존에 이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왔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법률안이거든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가요? 기존에는 이 실업이라는 거, 네. 일자리의 위기라는 게 이제 더 이상은 어떤 개인의 위험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쵸. 실업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위험인데, 이러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고용보험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쵸. 그런데 고용보험을 살펴보면 사실 고용보험이라는 게 내가 직장에 들어가야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직장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이 보호제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오히려 한 번도 취업을 못 해본 사람들이 더 심각하죠. 그쵸. 네. 그 사람들이 더 취업과 관련해서 실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네.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고 네. 또 취업 안 해본 사람들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라던가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라던가 아니면 뭐 자영업자 중에서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라던가 고용보험 제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도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고용보험의 보호 영역 밖에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네. 전혀 이렇게 보호를 안 해주고 있었던 건가요? 전혀 보호를 안 해주고 있었던 건 아닌 게 네. 이게 지금 법률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기존에는 노동부에서 이제 행정부죠. 행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게 있었어요. 네. 제도가 노동 네. 정책이. 네. 그래서 뭐 취업 성공 패키지 뭐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취성패. 네, 취성패 뭐 취업 활동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네. 정책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의 영향을 또 받기도 하고 그쵸. 또 국가의 어떤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쵸. 요건이라든가. 강제성이 없었겠네요. 그럼. 네, 그렇죠.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뭐 올해만 시행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법률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결국에는 법에 근거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이 법안이 폐기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고용보험의 보호 영역 밖에 있었던 사람들도 법에 네. 의해 보호를 받게 됐다. 네, 그렇게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저희가 설명드릴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취업 지원법 말이 굉장히 길어요. 아직 그렇죠. 저희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취업 지원법에서 어떤 제도를 결국에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정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 네. 그러면 누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네, 일단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취업 지원 서비스라는 게 한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이 수당이죠. 네. 구직 수당이라고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취업 지원 서비스 제도 하나랑 네. 구직 促진 수당 이렇게 또 하나의 영역으로 나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각각의 제도는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네. 취업 지원 서비스라는 건 그야말로 그 구직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겁니다. 네. 뭐 교육을 시켜주거나 아니면은 일 경험을 한번 시켜주거나 네. 아니면 면접을 어떻게 봐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거나 네. 뭐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지 서류 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는지 네. 뭐 알려주거나 뭐 이런 네. 것들이 되겠죠. 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구직 촉진 수당은 무엇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야말로 수당입니다. 네. 구직자들은 돈이 없잖아요. 네, 지금 네. 뭐 받는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뭐 돈을 주겠다 이겁니다. 네, 이제 교육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취업할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 막상 취업하러 가려면은 구두도 사야 되고 양복도 사야 되고 그쵸. 교통비 필요하고 식비 필요하고 네.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하겠죠. 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네. 그럼 중요한 건 액수예요. 그렇죠. 네, 얼마를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우선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네. 우선 개월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 6개월로 정해져 있고요. 네. 한 달에 얼마를 지급을 할지에 대해서는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나온 가안으로는 50만 원씩 6개월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럼 최대 한 300만 원까지 그쵸. 지원을 해준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작은 돈이 아니네요. 300만 원이면 작은 네. 돈은 아니겠죠. 네. 네, 그럼 이렇게 두 가지의 제도를 담고 있는데요. 네. 그럼 각각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지 이 두 제도의 수혜 대상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취업 지원 서비스의 네. 자격 요건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네, 그 요건이 어떻게 되죠? 우선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네. 당연히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서비스만 받고 싶고 돈만 받고 싶고 일하기는 싫다라는 사람들은 좀 대상이 안 되는 안 거네요. 되죠. 구직 의사도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의사와 네.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네네네. 보는 거죠. 네. 네, 그러면 혹시 연령에 대해서 요건이 있나요? 네, 연령도 제한을 두고 있긴 한데 네. 굉장히 넓어요. 네. 일단 15세 이상부터 64세 이하까지 네. 전 연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포괄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아마도 근로기준법상 보면은 취직 인허증 없이 바로 취업이 가능한 나이가 15세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 기준하고 이렇게 맞추지 않았나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요건은 네. 원칙적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위소득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를 하죠. 네. 내년에는 이 100%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달라져요. 그쵸.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또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100% 이하여야지 이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된다. 그쵸. 이렇게 보면 되는 근데 거죠. 여기 소득 요건에서 네.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네. 청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그 청년들에 대해서는 특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완화해서 네. 중위소득 120% 이하일 음.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100%냐 120%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재산 요건은 있나요? 재산 요건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속해 있는 가구원이 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네. 이 취업 지원 서비스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취업 경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별다른 요건이 있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네. 취업 경험도 전혀 없어도 그러니까 네. 한 번도 취업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이 네.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네. 그럼 당연하겠죠. 네, 당연한 소리 같긴 하네요. 네. 네, 그러면 구직 촉진 수당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구직 의사와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 네, 당연히 전제로 하겠고 그렇죠.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도 요건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15세부터 64세까지 네. 이렇게 수당을 지급을 하는 연령대로 규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죠? 소득 요건은 네. 이거는 수당이다 보니까 조금 저소득층을 지원을 하겠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위소득 100%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중위소득
60% 이하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60%보다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쵸?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는 요건이 있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네. 수당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는 안 주겠다. 네. 그래서 가구원 소득이 6억 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네. 네, 그런 경우에만 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6억 원을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해서 사는 경우에는 이게 기준이 이제 자기만 기준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본인이 이제 6억 원 이상을 넘을 리는 없을 거고, 그렇죠. 부모님하고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 수당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서울에서 네. 사실은 집 한 채에 만약에 소유가 있다라고 네. 하면은 거의 6억 원 넘어가죠. 그래서 뭐 서울에서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 네, 구식자분들은 수당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취업 경험에 대해서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 취업 경험은 원칙적으로는 취업 경험이 있어야 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예, 2년 이내에 일정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네. 취업 경험이 있을 것 네. 이런 요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취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죠. 취업 경험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 같기도 해요. 그렇죠. 느낌이.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지급을 하는 거고 네, 네.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않았지만 네. 일부 갖추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네.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발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음. 그런 제도를 또 추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게 지급을 하는 그런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은 지급을 해주는 그런 요건 심사형이 그쵸. 있고 네. 요건에 전부 해당이 되진 않지만 일정 부분 해당이 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만약에 선발을 한다라고 네. 한다면 또 선발형으로 받을 수 있는 유형이 있다. 이렇게 그쵸.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네. 아까 소득 기준 네. 말씀드렸죠. 원칙적으로는 중위소득 60% 이내여야 되는데 네. 18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는 네. 선발형으로는 심사를 한번 요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한테는 소득 요건을 조금 완화를 더 해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도가 언제 시행인 건가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다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이 구직 촉진 수당하고 실업급여하고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 네. 네. 그 실업급여는 보통 이제 구직급여라고 하죠. 아무튼 네. 실업급여를 수급을 하고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을 종료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한테는 네.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네. 중복 지급을 금지할 음.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결국에는 중복 지급은 어렵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될 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제도라는 게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네. 만약에 내가 취업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은 내가 군대를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다닌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제 출산을 할 예정이라던가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취업 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이러한 제도를 지원받지 못하는 건가?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취업 지원 제도라는 것 자체가 네. 당연히 취업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제도다 보니까 네. 이렇게 지금 당장 취업이 불가능한 사유다라고 네. 하면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심사 단계에서 이 사람이 이런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이미 만약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후적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유예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제2의 실업급여라고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 제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3교시에는 외국의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교시에서 뵙겠습니다.